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은 1992년 수교를 맺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그다지 접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 나라. 그런데 한국의 고고학계가 무려 11년간 아제르바이잔의 고대 유물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어떻게 이 나라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1973년 8월) 경주 천마총 발굴 현장에 역사적인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작나무 껍질 위에 찬은한 색조로 그려진 유려한 그림 2장. 막 붓을 놓은 듯 생생함이 묻어났다. 모두의 입에서 감탄의 신음이 길게 이어졌다. 1500년 전 그려진 천마도, 그리고 인면조가 그려진 체화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마총 발굴 현장에서 독특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1,450여 개의 유물 중 유난히 이국적인 이것. 바로 보물 제628호 천마총 유리잔입니다. 1500여 년 전 저 먼 서역에서 생산된 유리 제품이 신라 귀족들에게까지 수출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푸른 바다를 닮은 유리잔은 이집트에서 태어나 뜨거운 사막을 건너고 지중해의 별빛을 머금고 드넓은 초원을 가로지르고 좁은 협곡을 지나 유라시아의 동쪽 끝 황금의 땅 신라 귀족에게까지 닿았던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인구는 약 1014만 명, 국민의 96%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우리나라와의 본격적인 관계는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 보니 가끔 지표면에서 불이 솟구치는데 이 때문에 불의 나라라고 불리웁니다. 또 러시아, 이란, 아르메니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까지 아르메니아와 영토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으로 러시아, 서로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남으로 이란, 동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 북쪽 스키타이, 사르마티아 등 기마민족의 영향을 받았고 서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슬람 문화, 남쪽에서는 페르시아 문화, 동쪽에서는 투르크 몽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화권에 있으니 외세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4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7세기경부터는 아랍의 지배에, 11세기부터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3세기 전후로는 몽골인의 침입을 받았고 19세기 들어서는 석유가 나오며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무려 170년간 러시아에게 많은 수탈을 당하다가 1991년 10월 공식적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에 2009년부터 한국 발굴단이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굴단의 규모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2008년 사전 답사를 거쳐 2009년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된 아제르바이잔 살비르 유적은 한국에게 있어서도 역대급 발굴 작업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서 번영했던 최초의 고대 왕국의 역사를 규명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한국팀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고조선의 왕검성처럼 중요한 유적을 한국팀이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팀은 수십 채의 벽돌 건물, 도로, 상수도와 하수도, 우물과 카레즈, 공중 목욕탕, 토기가마, 무덤 등을 발견해 코카시안, 사산조 페르시아, 이슬람 시대로 이어지는 도시의 변천 과정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연인원 150명, 전국 굴지대학이 참여하는 이 발굴단이 결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한국 고고학계는 해외 발굴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약 60건 정도의 해외 발굴 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고학계가 해외 발굴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선 경험과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살비르성 발굴 현장에서도 한국 발굴팀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도 지하에 매장된 건물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지하 레이더 탐사,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대 측정, 성벽 절개면을 단단하게 해주는 보존 처리, 발견된 구조물을 디지털 자료로 보존하기 위한 3D 스캔, 인골에 대한 체질 인류학 연구와 동물뼈에 대한 동물 고고학 연구, 각종 영상 자료의 제작 등 수많은 공정을 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고고 역사학계가 발굴 작업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은 기원전 7세기부터 실크로드의 경유지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최대 규모의 내해인 카스피해를 끼고 있어 러시아, 이란, 아르메니아 등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부터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했습니다. 유럽 입장에선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고 아시아 입장에선 유럽으로 통하는 대문인 셈입니다. 경주에서 발견되는 각종 유리그릇과 황금보검, 그리고 서역인으로 추정되는 석인상은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이 중앙 유라시아 지역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학계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해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실크로드는 한대 이전에 성립됐던 여러 교역로이고 중앙 유라시아의 여러 도시 사이에 그물망처럼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실크로드는 동과 서의 교역로뿐만 아니라 외교나 이주, 문화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한반도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유리를 선호한 국가입니다. 반면 백제, 고려, 조선은 모두 도자를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리가 들어온 실크로드를 통해 광범위한 물적,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서역의 유리들이 신라까지 왔다면 분명 많은 인적 교류 역시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흔적들은 한반도 내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로만 글라스의 유래를 찾기 위해 동서의 문물이 만나는 아제르바이잔의 발굴 작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살비아 유적이 신라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 신라 유리의 기원에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성과는 어땠을까요? 한국팀이 발굴한 남자가 여자의 뺨을 어루만지는 인골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의 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굴팀은 이런 성과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를 수년째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목감묘 안에서 드디어 유리구슬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 권호영 교수는 이때 발굴팀이 만세를 불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후에 황남대총의 로만글라스와 비슷한 유리까지 발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유리 팔찌들도 발굴했습니다. 왜 한국의 역사학계가 이렇게까지 신라 고분의 유리 실크로드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기존 한국 고대사 연구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라고 권호영 교수는 밝힙니다. 한국을 동아시아의 일원이 아닌 유라시아 동쪽의 중요한 포인트로 지평을 넓혀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가 동서의 해상 교역로를 일본까지 넓히는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라, 아직 모두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을 밝히려 우리의 역사 고고학계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라시아를 배경으로 살아온 선조들을 보며 우리가 동아시아를 넘어 더 먼 대륙으로 향했으면 하는 학자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70년간 유라시아와 단절된 채 해상으로만 세계 5위권의 무역대국을 이뤘습니다. 이제 유라시아도 우리의 무대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11년째 아제르바이잔의 유물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한국 고고 사학계의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